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하는 경제 지표 중에서 그 아주 큰 변동을 보인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앞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지표들이에요. 모두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큰 제목들은 이렇게 체크해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의 변동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률의 미분치, 그러니까 총량의 2차 미분치죠. 그 2차 미분치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은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전개 과정은 이제 경제의 원리를 좀 배웠으니까 대충 추론을 해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추론해내면 현상이 어떻게 빚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현상이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알면 향후 경기가 어디로 갈 것이다. 이것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되도록이면 최대한 단순화를 시키는데, 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그 시간 흐름상에서 놓치는 게 없게 단순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지표들, 큰 변화를 보인 지표들만 이렇게 집어내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가 1, 4분기에 3.4로 갔다가 2, 4분기에 1.1? 1.1로 갔다가 이제 지금 0.6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경기가 계속 하강한 이유도 이 경제 지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변동한 게 가계 신용이거든요. 가계 신용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 전후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가계신용 증가율이 9% 전후라면 작년 성장률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작년 성장률이 3.3이니까 9% 전후면은 대충 그 정도 증가하면 이제 경제 성장에는 그 제약을 주지 않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9% 전후라는 게 좀 앞서서 한 12%쯤 갔으면 성장률을 더 높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성장률이 그걸 뒤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또 그게 그 문제가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했다, 경기가 앞서가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 4분기에 이게 지금 7%대로 떨어지고 2, 4분기에 지금 5%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는 지금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5%밖에 증가 안 했다. 그러면 기껏해야 성장률은 2% 전후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해요. 근데 그보다 지금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표도 이렇게 한국은행 그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수지예요. 국제수지 중에서 금융계정. 제발 좀 금융계정을 자본수지로 그냥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금융계정으로만 발표하니까 그걸로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미국은 그 국제수지를, 자본수지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 환율 조작, 방어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거 보면 이제 국제수지, 그러니까 자본의 유출입을 추정을 해낼 수 있어서 미국식으로 이제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수지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그 금융계정이라는 게 지금 자본계정에서 순유출이 지금 2, 4분기에 110억 달러 넘게 났을 거예요. 그럼 2, 4분기에도 지금 83억 달러인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수출을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가 그 환율을 방어한다고 전부 다 환수한 꼴이에요. 소득을 전부 다 정부가 가져가 버린 꼴이라고. 물론 그 대가로 이제 우리 돈이 이제 풀려서 수요를 이렇게 촉진할 수는 있는데, 그 돈이 풀린다는 거는 또 이제 그 통화증권을 환수하는 것도 있지만, 환수해간 게 돈이 풀려서 이렇게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는 간접적이잖아요. 또 수출로 벌어들인 돈들도 일반적으로 이게 달러가 이제 원화로 바뀌고 뭐 그러면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가 환수하면 2차적인 영향밖에 안 미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외환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 내보내는 것은 소득을 직접 이렇게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금융계정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보다 훨씬 적더라도, 뭐 훨씬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한 2, 30억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외환보유고로 다 환수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좀 있더라도 이게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그거예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직접적으로 국내 경기에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이번에는 같이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성장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떨어지는 게 지금 멈추질 않고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추정은 아직 그래도 6% 초반, 6% 전후까지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6% 정도는 성장해야 정상이거든. 그리고 우리 해외 경제 여건이 나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해외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불과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외 경제 여건에서 빠지는 것을 빼더라도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했더라도 이게 우리 경제가 4.5% 이상 성장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 중립적이었거든. 그래서 5% 후반 이상을 성장해야 정상인데 지금 터무니없게도 지금 0%대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효과가 지금 4분기에도 계속되고 4분기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건설 경기가 계속 추락하다가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를 체크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앞전에도 한 달인가 두 달 잠깐 반등하는 거 갔다가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걸 가능성이. 물론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은 아직 아닌데 경기도권에서 20평대 아파트, 특히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데가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세를 살던 사람이 그러면 매입하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일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건설 경기가 계속 하강만 했었는데 이게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비록 금융 경기의 영향,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고 있어서 이제 나타난 영향이지만, 실물 경기에 따른 영향은 아니지만,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증권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를 하강시키는 압력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 우리나라 환율 조작 문제가 계속 대두하면서 지금 환율을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환차익이 생기게 되는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나는 3, 4분기 말쯤에 경기가 상승해서 3, 4분기가 2, 4분기보다는 경기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딱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아까 그 두 가지 변수가 더 강하게 경기를 하강시켰더라고요. 내가 지금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변수들이 2, 4분기에 3, 4분기에 이미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 8월 9월 달에는 경기가 했을 것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9월 말경에 조금 9월 중순 이후에 경기가 다시 상승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판단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예, 흘러가본 다음에야 그걸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다도 지금 이제 내가 경기 이 흐름을 이렇게 진단해 놓은 내용을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예, 또 근래 경제측 보고서 같은 걸 못 내고 뭐 경기 관련 그런 글들을 못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발 좀 환율을 끌어올렸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을 사들이고 또 그걸 외환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에서 죽을 맛이래요. 환율은 떨어지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단기채 갚아라는 식으로 하니까, 은행이라는 건 빚이 없으면 안 돼요. 빚이 있어야 국제적인 신용도 평가를 받아요. 나고 그래 했더니 이게 괜찮은 은행이더라. 이게 아니라 빚을 줄여가더라면 좀 뭔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봐요. 그래서 빚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뭐 증권 투자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지점도 많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던데, 은행으로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정부의 이제 강압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해외로 지금 자본을 유출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경기를 하강시키는데, 그리고 경기 하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율 방어나 가계신용 억제라는 게, 그게 국내 경기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부진하게 만든, 초장기간 지금 부진하게 만든 원인들인데, 이제 그런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우리 국내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고, 이명박 정권 지금 5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3%도 안 돼요, 지금.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이번 4, 4분기에 얼마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한 2.98?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이명박 정권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 나왔으면 왜 그랬는지를 따졌어야지. 근데 난 관료들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줄 알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애국심도 굉장히 투철하고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근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왜 그렇게 본헤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헤드가 아니야, 이건 스톤헤드야, 이건. 이게 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로 꽉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관료들이야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가 싫지. 그리고 정책 실패로 경기가 부진해졌다, 그걸 아니다, 다른 원인 때문이다로 변명하고 싶겠지. 그러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걸 검토를 해놓고 그 방향을 안 갔어야 했는데, 나는 당연히 그러려고 했거든. 내가 아는 1980년대에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이 했던 관료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나오고 이제 외환위기 고돈다고 막 싸웠던 관료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몇몇 만났던 관료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몇 차례 만나기도 했던 관료들, 그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처럼 완전히 스톤헤드는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한번 실패했으면은 이제 그 실패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걸 기대를 하고, 그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야.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아직 우리나라가 경기가 부진해진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었어, 그게 결정적이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거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인데, 그리고 국제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을 했는데, 근데 그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우리 날짜로 9월 15일이란 말이에요. 미국 날짜로 9월 14일이고. 그럼 3, 4분기 말이야, 이거. 그럼 3, 4분기까지는 국내 경기가 하강하면 안 되거든. 근데 2008년 1, 4분기부터 줄기차게 하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3,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물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8까지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실수를 했으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았어야 했고, 또 이제 가계신용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정권이 저 곤욕을 치렀잖아요. 가계신용 그거 억제했다가 성장률이 연평균 4.3으로 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카드 사태니 신용불량자 사태니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우리 경제가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돈을 많이 버니까 남아 도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을 갖고 부동산을 폭발시켰잖아요. 그게 또 다시 가계부채를 폭증을 시키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려고 했던 게 가계부채를 오히려 더 크게 확대시켰다는 그런 반성만 있었으면 올해 2, 4분기처럼 미친 짓을 안 한다고. 2, 4분기 극단적으로 억제했더라고. 5점 몇 %를 줄였고, 지금 3, 4분기는 더 줄인 것 같아, 지금. 3, 4분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보니까 3, 4분기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책 변수가 경기를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지금 경기에 관한 진단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 부진 요인이 선생님 말씀 정확하면 가계신용 줄인 거, 그다음에 이제 환율 방어한 거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 문제는 일단 크게 두 개인데, 지금 그 소위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당국의 시각이나 국민들 시각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환율도 지금 떨어지면 수출 난리다 막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정책 당국이 딱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반전될 기미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박지원을 좀 과도하게 믿었던 것 같더라고. 박지원이는 경제를 좀 알더라고. 그래서 박지원이까지 내가 가계 신용 억제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분위기 휩싸린 거 아닐까요? 그래갖고 이제 가계 신용을 강력하게 억제하니까 경기가 급강하니까 박지원이가 금방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가계부채는 우리 경기가 견뎌낼 수준이다. 그 얘기에서 이제는 가계신용 억제를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 악순환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지표를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자기 변명을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그 방향을 틀면은 결국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요? 지금 현재 경제 분위기는 안 되지. 차라리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96년도 말쯤에 그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빨리 터져라. 나는 95년대부터 내가 파국적인 위기 온다고 막 계속 떠들었으니까,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간 그런 얘기들을 95년, 96년 계속해서 하고 다녔거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나. 이건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럼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생각한 건, 내가 가장 지금 이 경제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케인스 경제학이 진리처럼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은 내가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내가 케인스 경제학에는 정통해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케인스 경제학은 아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오류에 근거한 거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 지출이 재정 지출의 확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려놓으면 그 살아난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되든지 더 상승해야 하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8% 성장했다면 내년에도 8%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8%로 추가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증가한 재정 지출 증가율만큼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재정 지출이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재정 지출을 해봐야 그거는 중립적이니까 경기 상승시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이거 생산성이 낮아서 혹은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분이 외면한 분야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네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이제 중반에 내가 왜 이렇게 노태우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상 최대의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환율이 모처럼 장기간 하향 안정으로 들어갔고 또 실업률은 3%대로 진입해서 2%가 눈앞이었었고 또 요새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정규직이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없었고 그랬던 경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됐나.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거 케인스 경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틀림없이 재정 팽창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봤더니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추락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일단 예산이라는 게 첫 번째가 일반 회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상 지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고 뭐 경제개발 지출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일반 회계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회계가 있어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목적 사업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 특별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해나가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돈을 따로 떼어서 혹은 그 계속 모금해가면서 이렇게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봤더니 일반 회계보다 특별 회계가 훨씬 더 증가율이 높고 또 특별 회계보다는 기금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정부 산하기관을 조사해 봤더니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경제 병리학하면서 우리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가 할 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생각을 94년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94년부터서 내가 그 정부 산하기관 그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정부 산하기관을 조사했는데 무려 585개 기관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864개 기관이더라고. 이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부 산하기관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을 지금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란 뭐냐면 정부의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뭐 당시 어선협회 같은 건 내가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게 어선 폐어선 어선 감축 사업 예산을 거기서 집행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나는 정부 지출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 585개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건씩만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달라면 금방 눈치가 채니까 각 부처별로 어느 부처는 2개, 3개, 또 다른 부처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정부 산하 국회 쪽에서 달라 그러니까 이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 자료는 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괄을 딱 했는데 이게 585개 기관이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예산 팽창이라는 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일을 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예전에 97년도 그 외환위기 그때가 이제 외환보유고 부족이라는 외환 부족 사태로 나타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도 오히려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외환 부족은 아닐 거고. 이제 프랑스 실패 사례 보면 돼.
오늘 배울 게 프랑스 실패 사례예요. 근데 이제 전개라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프랑스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실패 사례들이 그냥 이야기거리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 역사라는 건 자꾸 되새김질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성찰들이 없으니까 실패를 계속 반복해요. 저기 선생님, 그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한마디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처방약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순환이 벌어졌죠. 예. 근데 악순환이 벌어질 때 만약에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한다 그럴 때 이게 뭐 한마디로 이게 막 성장 그런 성이 낮은 쪽으로 이제 이게 흘러가니까 결론적으로 또 그 다음에 되면 더 이상 이제 더 많이 또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악순환이 닥쳤을 때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라는 것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수요가 위축이 돼서 갑작스런 뭐 어떤 금융 위기나 뭐 이런 걸 수요가 위축이 돼서 되니까 그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판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또 고용과 또 그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하강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소득이 줄어들고 해서 소비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악순환인데 그 어디에선가 끊어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장기적으로만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정 지출은 왕창 한꺼번에 딱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딱 투입을 하면 그 악순환이 딱 선순환으로 돌아서면 아까 그 부정적인 효과들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요. 근데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갈 수는 없고 경기 살아나는 걸 봐가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계속 줄여가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재정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장기 침체로. 일본도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거기서 쏟아붓는데 일본은 왜 경기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일단 살아났어요. 뒤에 이제 그 경제 병리학을 다뤄요. 근데 이 경기가 일단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경기가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그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축소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럼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경기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올해 잠깐 그냥 그걸 갖다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한 번에 하고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기 동향을 봐가면서 줄여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 지출을 확 증가해갖고 경기 겨우 살아났는데 확 줄이면은 경기가 다시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전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통화금융운동을 하면서 유럽이 지금, 경제위기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게 받고 있는 거는 신용수령 때문이다. 이 통화를 증가시켜놨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줄이면 안 된다. 경기 흐름 봐가면서 경기 흐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갔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지출도 그런 그 관점에서 해야 돼요. 올해만에 이제 해서 조금 뭐가 이렇게 맥이 좀 끊겼다 그래도 그 다음 해에도 조금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그게 가장 바람직해요. 살아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 치료하는 거 비슷해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 강연이 왔으니까 요새 내가 우리 강연이가 보던 책을 좀 봐요. 브로델의 책인데. 최환이가 보던 책인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든가,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이든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브로델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제 그 책이 7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지. 79년도. 아니,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말고 그 친구가 그 책을 쓴 거. 예, 그 책이 나온 거. 79년이던가? 좀 타이밍이 조금 많이 늦었네요. 예, 그 책 보면서 브로델의 생각이
그러니까 브로델은 이제 경제를 그 마르크스처럼 구조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브로델의 중심 생각은 뭐냐면 중심부와 주변부 이 상호관계로 그 경제가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물론 그건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영향이지. 마르크스는 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이제 상호관계 혹은 부르주아에 의한 노동력 착취 이런 걸로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에 이제 역사를 해석을 하잖아. 이제 그런 그 맥에서 그 주변부와 중심부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 브로델 이전에도 이미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1980년대부터 그 중남미에서 그 종속이론이 소위 말해서 제3세계는 그 제1세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종속이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급혁명 혹은 그 공산주의 혁명 그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그 내용이고, 그 제국주의론 뭐 이것과 함께 굉장히 그 큰 그 지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거든.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해서, 그러니까 케인스식으로 얘기하면 유효수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 수요에 의해서만 자본주의는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국주의가 필연적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논리적인 귀결로 연결이 되는데, 주변부 중심부도 그 핵심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근데 중심부 주변부 이론이 최환이 생각할 때 그게 옳지 못해. 예? 그 만약에 그게 옳다면 왜 옳은지, 아니면 그게 틀렸으면 왜 틀린지, 이 책을 읽었으면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내가 강연이한테 그 책을 받아서 읽는데 그 앞에 표지가 그게 내가 봤던 책이더라고. 왜 그걸 내가 기억을 하냐면 그 책이 읽는데 무지하게 고생했거든. 이제 그 생각 때문에 과연 브로델의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 세계 경제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서 세계 경제를 읽는 게 옳은지 그런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중심부하고 주변부로 나누지 않고요. 그 브로델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있고 반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반중심이 있고 이제 주변부, 그리고 반중심은 주변부 하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막스 이론하고 조금 다른데, 브로델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뭔가 세력이 허약해지면 그것도 주변 반중심이 있어가지고 반중심 몇 군데에서 중심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틈타가지고 이제 중심부를 이제 교체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떤 종속 이론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론적이 아니에요. 그 브로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지, 그 이론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내가 두 개로 가려는 이야기는 반중심지 혹은 이제 중간지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중간지대라는 것도 사실은 주변부였었거든. 그 주변부였었는데 일부는 이제 어떤 지리적인 단절에 의해서 독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한 데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심지의 주변부에서 출발해서 조금 발전한 것이 이제 중간지대인데, 중간부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건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브로델은 이제 좌우가 어떻든 경제사학자잖아. 경제사학자인데 중심부가 계속 변화해 왔잖아. 내가 왜 이 말씀 미리 드리냐 하면, 이제 체제 이론에서 나와요, 이게. 그 세계 경제 패권의 이동에서 쭉 그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그 브로델이 놓친 게 그거야. 그 중심부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지역인데 왜 중심부에서 이탈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 중심부와 그러니까 주변부와 중심지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경제학계에서 외면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너무 지금 소홀히 다룬 거 아닌가 싶어. 그 이제 그런 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와 99%, 1% 99%에도 연결이 돼요. 1%가 99%가 차지한 것과 1% 차지하는 게 똑같다. 우리는 99%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99% 그러니까 중산층도 전부 다 자기 편이라고 이제 억지를 쓰는 그런 이제 그런 그 투쟁 논리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주변부와 중심부. 근데 어떻든 간에 중심부는 거의 다 쇠락해 왔어요. 지금까지. 뉴욕도 지금 쇠락 단계에 있지. 한때는 일본의 그 은행들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뭐 1위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을 했었고 지금 뭐 17, 8위, 19위 뭐 겨우 턱걸이 하던데 20위로 떨어졌지 않나 싶다.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일본에 지금 그 은행들이 10위권에 8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때. 세계에. 그러니까 뭐 동경으로 지금 이동하다가 그냥 일본이 스스로 망가져 버린 거고. 지금은 지금 세계 최대 은행이 공상은행이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금융의 그 헤게모니가 지금 뉴욕에서 지금 뉴욕이 흔들리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은행이 뭐 공상은행인데. 그리고 상해가 지금 뭐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이렇게 서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해명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대공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공황 이제 1929년 대공황을 해가지고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필연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노바하고 베네치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제노바 위에 있는 피렌체. 예. 이런 데가 금융 중심지로서, 소위 중심부 역할을 했잖아. 북이탈리아, 이 도시국가들이. 이게 결국은 리스본으로 옮겨가잖아. 리스본이 이제 그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고, 리스본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마드리드로 넘어가고, 마드리드에서 그 안토프 밑에 무슨 지역이라 그러지? 부르헤인가 뭐 그쪽 항구로 넘어갔다가 그게 그 항구가 이제 이제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게 토사가 쌓이니까 이제 안트베르펜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안트베르펜에서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금융 중심지가 또 그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해 왔잖아. 그러면 중심부 주변부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자꾸만 마르크스적 발상에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대결, 투쟁 이걸로 보는데 내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최하층민 10%가 그 최하층민에서 거기서 자란 애들이 최하층민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무려 53%예요. 최상층의 10%가 최상층에서 이탈하는 게 이 47%라고 무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도식적인 어떤 구조로 이렇게 경제를 해석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다른 원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 이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 세계 경제 패권의 이동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1% 99%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고 또한 중심부 주변부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1% 99% 중심부의 주변부가 우리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더라고.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 이현재가 거기에 대해서 멋지게 이제 한번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요새 젊은 애들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제 잘못 배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잘못 배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관념들인데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목숨을 내놔야 했었거든. 내 목숨만이 아니지. 내 장래에도 내 장래를 포함 목숨을 내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가족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종교적인 확신 혹은 그 이념적인 신념이 없으면은 그 할 수가 없었다고.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너는 빨갱이하고 잡아가서 고문해서 빨갱이 만들어서 사형시키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하고 일부 불교, 극소수 불교하고 이 둘이 민주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종교의 종교적 신념, 그것에 기반을 둔 민주화 투사들 양성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신념에 못지않게, 물론 마르크스는 종교를 마약이라고 불렀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이념적 확신, 이 이념적 확신만이 흔들리지 않게 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확신범들 있잖아요. 이념적 확신범들. 그 사람들은 전향서 절대 안 쓰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념적 확신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이념적, 종교적 신념과 이념적 확신, 이 두 부류가 민주화 투쟁의 주축 세력을 이루고, 끝까지 민주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민주화를 기어이 이뤄내요. 근데 이제 이념적 확신파들이 지금 지식인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중심부와 주변부 이론이고, 마르크스의 기본 사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고, 그래요. 그래서 1%, 99% 그 이면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 책을 놓고 왜 그런지 그걸 고민하느라고 왜 그렇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근데 이번에 책 읽으면서 금방 알겠더라고. 경제학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아, 맞아. 관념적인 접근은 현실에 의해서 흔히 부정된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그러니까 중심부가 주변부를 약탈하고 장하는 것도, 플로레타리아가 고용에 응하는 것도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이익 없으면 안 해. 거래도 이제 중심부와 주변부의 거래도, 주변부도 이익이 없으면 거래를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없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면 제국주의론이 뒷받침했으니까, 식민지 점령을 해서 강압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안 맞게 된 거잖아. 제국주의가 사라졌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종속 이론이라는 그것이 있었던 배경은 19세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놨기 때문에 19세기에 만들었던 이제 19세기 어떤 적합한 이론들이, 막스 이론도 19세기에 나온 이론들이고, 그런데 20세기는 또 19세기에 그런 것들이 다 반성하고 넘어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1999라는 거는 19세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달랐어요. 엄청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키도 150 이하고, 잘 먹는 사람들은 뚱뚱하고, 인종 자체를 다르게 바뀐 완전히 양극화된 시대였고, 19세기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참상 그걸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나 책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10살, 12살, 이런 애들이, 쇠고랑을 차고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12시간 내지 14시간 일이 끝나면 쇠고랑을 풀어줬고, 겨우 먹을 것만 이렇게 제공하고, 임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그런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19세기 그를 일어났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20세기는 또 다르거든요. 이제 20세기는 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이제 어떤 바람이 부냐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이렇게 주변부, 중심부 구조론이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러시아가 1918년이냐? 17년,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수립한 건 18년이니. 그 이제 1918년에 이제 러시아의 혁명이 성공해서 이제 러시아 공산형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선 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 모란게? 중국, 후진국도 아니고, 그리스나 로마가 봤을 때 바바리안 수준도 아니었지. 한참 야만 국가라고 생각했고, 그쪽에 큰 공국이 하나 있다. 근데 그 군주는 큰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 군주만 혼자 잘 살더라. 근데 인도는 너무 낮다. 실제로 러시아는 문자가 없었어요. 몽골 문자 갖다 쓰고 일부 그랬었는데, 이제 표트르 대제인가? 그분이 이제 페테르스부르크 지은 건설한 이제 그 뒤에 안나 카트리나? 카트리나 대제? 이 두 영웅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계몽 군주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를 일깨우는데, 근데 표트르 대제 때 저거가 오잖아요. 로마자가 도입이 되잖아요, 문자로. 그 정도로 이제 키릴 문자는 선교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반 내제 때 그거 이제 여러 설이 있어. 뭐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 이게 알파벳을 이제 선교사가 왔어요. 와서 그때 그게 영국으로 왔을 거예요. 그때 산업혁명 직후에 영국에 이제 와서 보고 이제 제일 절감한 게 문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목공하는 사람들한테 알파벳을 좀 이게 파서 상자에다 좀 담아달라 그랬대요. 그걸 이제 상자에 담아서 오는 과정에 말이 하도 뛰어서 그게 이제 흐트러져서 막 누워있는 알파벳도 있고 삐뚤어진 알파벳도 있고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 그거는 꼭 한 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후진국으로 알았었는데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 딱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유인 인공위성을 딱 쏘는 거예요. 미국도 해본 적이 없는 그걸 딱 성공을 시키잖아요.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지. 그 주목의 대상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1950년 초반을 거치면서 동유럽을 전부 다 소련의 휘하로 다 거느리면서 좀 막 공산혁명이 막 확산되고 있었고, 중국이 또 48년도에 공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경각심이지, 관심이 아니라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제도 바라보니까 러시아가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한테 워낙 처참하게 당해서 이제 크게 맥을 못 추다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탈린 체제에서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 참. 이현재가 내한테 그걸 묻더라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고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부분은 왜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를 앞섰지? 그리고 러시아는 왜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지?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건 동원 경제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얘기 또 나와요. 독일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경제가 탄탄한 성장 가도를 이렇게 달려서 결국은 이제 그 군사력으로 프랑스를 단기간에 전 국토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동원 경제라는 것은 동원해서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는 이게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근데 동원이라는 게 더 동원할 생산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쇠락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은 성장의 지속성은 그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그러니까 1944년부터서 1960년도까지 16년 동안, 17년 동안 가장 그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였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말의 지표는 다분히 60년대 후반 이후의 지표는 다분히 조작된 지표이지만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우주인 그 이전에 이미 그 뭐 원자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하고 또 수소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야, 러시아가 저렇게 발전을 해? 그럼 공산주의 체제가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 및 그 선망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 경제 사상, 철학 이런 것이 그때 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1960년대를 관통한 게 뭐냐면 남북 문제예요. 잘 사는 나라들과 못 사는 나라들의 문제. 근데 소련과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사주를 하면서 비동맹 국가 연합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국가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고 막 그러거든. 한때 잘 나갈 때가. 뭐 반둥 회의니 뭐 카이로 회의니 뭐 이런 그 회의들이 비동맹 회의 국가들이 그 회의를 자꾸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세계 지배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과 영국 등등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남북 문제, 나중에 이제 이 남남 문제로 이제 또 발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돼요. 남북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했었고 그런 게 이제 브로딜 앞에 또 내가 누구 경제학자를 아는데 독일 경제학자인데 그 양반 저서가 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 뭐 마르크스 쪽 학자들이 학자들 중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이제 정통파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위에 이제 조한 로빈슨처럼 시장 경제를 용인하면서 또 마르크스 경제학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이제 뭐 그런 그쪽에서는 이제 전향한 저 마르크스 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부류들이 이제 막 혼재되어 있어서 지식인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소련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 중국이 변신한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소련 무너진 지가 22년째인가 3년째인가 그리고 중국이 변신한 게 78년부터 변하기 시작하니까 더 훨씬 오래됐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바로 뒤에 체제 이론에서 다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어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면 체제 이론 배울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환율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율 정책이 가장 실패한 사례로 내가 그 세계사적으로는 두 개를 꼽았어요. 영국의 환율 정책과 프랑스의 환율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도 근본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얼마 전에 EBS에서 뭐 자본주의인가 뭔가 보니까 근본이제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 사람 주장대로 하면 우리 근본이제로 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영국의 환율 정책과 실패 사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례예요. 영국이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전쟁 중에 그 물가가 한 2배 정도 뛰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게 이제 그 전쟁 중에 물가가 2배나 상승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에 또 각각 한 20% 이상 상승을 해요. 19년, 20년, 1919년, 1920년이. 그래서 이제 그 두 사이에 한 50% 정도 상승을 하는데, 흔히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쪽이나, 뭐, 물론 자본주의 경제학 쪽에서 마찬가지지만, 전쟁 수요가 끝나면 공황이 온다.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영국의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 상황에 의해서 금방 부정되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도 믿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복구 수요라는 게 있어요. 전쟁 복구 수요. 그래서 그 전쟁 복구 수요와 또한 그 전환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그 공장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생필품 생산하는 그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해요.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 전쟁 직후에는 그 물가가 전쟁 중에 많이 올라서 물가를 흔히 뭐 안정시키자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 너무 그 섣부르게 물가를 안정시키면 영국 꼴 나요. 전쟁 직후에 전쟁 중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낮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경기를 경기 상승을 촉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그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고 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면 투자와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다만 이제 그게 경기 과열을 일으켰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건 관리를 잘 해야겠죠. 영국이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경기가 급상승하니까 영국이 다른 욕심을 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게 빼앗겼던 금융 지배권, 세계 경제의 금융 지배권을 영국으로 다시 돌려놓자. 아직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막 승승장구 뉴욕이 커가고 있었으니까 그걸 좀 견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 기축통화를 파운드로 만들고 또 그 기축통화인 파운드를 기반으로 런던 시티를 세계 금융의 그 심장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발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 복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근본이제 복구를 위해서 이제 근본이제를 하려면 그 파운드의 평가를 전쟁 전에 일치를 시켜야 하거든. 전쟁 전에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나중에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 등의 이제 한 세력과 영국 등의 한 그 세력의 이제 집단 전쟁 중에서 양쪽에 이제 뭐 전쟁 물자 및 식량들을 공급하면서 미국이 이제 이제 당시에 기축통화였던 금은이 미국으로 많이 쏠려요. 이제 그 쏠렸던 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세계 금융 시장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금융 중심권이 넘어가고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 영국은 완전 몰락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먼저 근본이제로 돌아서자. 그렇게 하려면 디플레이션 정책이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러니까 전쟁 전, 그러니까 1910년대 중후반에 달러와의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의 가치는 그러니까 1파운드당 4.86달러가 거의 고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4.86달러일 때도 영국은 미국 등에 대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지키기 어려웠는데 그걸 지키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영국의 물가를 낮춰야 한다. 임금도 낮추고 모든 걸 낮추자. 그렇게 해서 강력한 디플레이션 정책을 펼쳐요. 또 때마침 이제 프랑스가
독일 그 루스 지방을 점령을 하고 그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반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프랑스와 다시 한번 붙자 이런 분위기가 막 그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이 정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각 국가 간 그 외교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돈들이 영국으로 이제 몰려오면서 1920년 말에 파운드당 이제 3.4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23년 보면 4.7달러까지 상승을 해요. 이거 전쟁 전에 이제 4.86달러에 비해서 뭐 거의 회복된 단계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근본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디플레이션 정책을 펼치는데 그 과정에서 21년 1월과 22년 12월 사이에 평균 임금이 38%가 떨어지고 생계비가 50%나 하락해요. 내가 이제 물가는 상승에도 문제가 있고 하락하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것은 순환 시스템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따라서 어떤 전개가 있고 그 전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어떤 상황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물가를 하락시키면 이 영국의 국제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러면 근본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발상이 그 과정을 모두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발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임금을 이렇게 38%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생산이 어렵고 그러면 고용과 투자가 어려워지고 경제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막 이렇게 15%까지 상승하고 그래요. 그 악순환 과정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다른 훌륭한 목적도 결과는 항상 나쁘게 나타나요. 이게 경기가 하강 한 뒤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들고 나온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노동당이 집권을 해서 이제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니까 영국에 있던 해외 자본들, 영국 내 자본들까지 환차손을 우려해서 이제 빠져나가요. 이제 노동당 정부가 결국은 손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 정권에 들어섰는데, 이 보수당 정권에 또 꼴 보수인 윈스턴 처칠,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갖고 영국에서 영웅으로 보는데, 나는 이 사람, 영국 경제를 망친 사람으로 봐요. 윈스턴 처칠이 이제 평가 절상을 해요. 평가 절상을 하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던 이제 자본들, 해외로 이탈했던 자본들이 오면서 국내 경기가 상승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수출 산업, 내수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돼요. 뒤에 보시면 지금 270쪽의 둘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영국의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내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 산업은 팽창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 의존해야 되는데 제조업 전체로는 45%를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유지됐었고 면직물은 이제 75%, 박모사, 소모사, 조선 기계는 50%, 철강은 33%를 이제 수출을 해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파운드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이런 산업들이 결정타를 입어요. 이제 결정타를 입으니까 이제 당연히 노조는 격렬한 반발을 하고 파업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파운드는 더 가치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영국은 이미 세계 대공황 오기 전에 거의 경제가 결단 나다시피 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 영국 경제가 그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프랑스 영향도 굉장히 커요. 프랑스는 이제 그 영국은 전전의 그 파운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전쟁 전에 비해서 약 한 그 5분의 1 수준 가치에, 그러니까 달러당 한 20프랑이었었는데 한 100프랑 정도의 프랑의 가치를, 그러니까 파운드당 100프랑의 그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전쟁 전에 비해서 프랑의 가치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영국이 도저히 자기의 가장 인근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인 프랑스에 비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해외 자본들이 런던 시티로 자금을 이렇게 저축을 해주면 이렇게 갖다 쏟아 부어주면 그게 바로 프랑스로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272쪽 그 맨 마지막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 그 바로 앞에 1930년 중반 영국은 금과 외환 준비금 이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거하고 비슷해요.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인스 경제학은 엉터리다. 그게 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입힌 게 너무 컸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에 이제 영국의 경제난을 바탕으로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케인스 경제학의 문제점을 쭉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 경제학이 한때 이제 성공을 보였던 것처럼 보인 것은 이제 가트와 IMF 시스템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어떤 질서를 갖게 되면서 국제 교역이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이게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번영을 이뤘었던 것이지 재정 정책위에서 그랬던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274쪽 중간쯤에 지금 강조를 해놨습니다. 케인스는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그런 신념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금리가 하락해도 경기는 하강했으니까 케인스 경제가 원래부터 틀렸었다. 잘못 판단한 게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놨고, 그런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케인스 경제학은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총수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경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케인스 경제학은 경제란 항상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만 보면 된다. 이런 발상의 기초에 있어요. 물론 케인스는 일반 이론에서 그 얘기를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면서 총수요가 경기를 주도한다. 이걸 내세우기는 하는데, 근데 그러면 총수요 쪽을 봤으면, 재정이 총수요에 끼치는 영향을 봤으면 당연히 총공급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추가로 봤어야 했는데, 그걸 케인스는 못 봤죠. 이 총수요 쪽에서는 이제 재정 지출이라는 게 틀림없이 우리 이제 국민계정 산출하는 함수식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경기는 상승하는 걸로 그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러나 총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도 강조했듯이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민간 부문이 수익성이 없어서 외면한 분야, 즉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감으로 해서 국가 경제 전체의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관점을 케인스를 외면했다. 따라서 케인스 경제학은
나는 케인스 혁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반란을 했다가 실패한 거다. 반란의 기간이 좀 길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반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케인스 경제학 이후에 그 거시 경제적인 관점이 대두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조화롭게 이렇게 이행해 간다. 경제인은 각자가 가게이든 기업이든 혹은 금융기관이든 그런 것들이 각자가 자기 이익만을 열심히 추구하면은 경제는 조화롭게 성장 발전해 간다.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런 믿음에 빠져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잘못된 이제 발상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왔었죠. 근데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한 뒤부터 아니다. 세계라는 것은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다. 일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세계 동공황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수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국가 경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죠. 이런 의미에서는 케인스가 혁명을 일으킨 건 틀림없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가 개발됐다면 모두 다 이제 거시 지표들이다 보면 돼요. 거의 막 99%가 거시 지표들이니까.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봤을 때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케인스가 지대한 기여를 했죠. 프랑스 환율 정책은 사실은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경제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많이 좋았죠.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려웠었는데 중반까지도 어려웠죠. 중반까지도 어려웠었는데 아마 저 프랑스가 독일 다음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쪽이 제일 어려웠고 영국에 비해서는 프랑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었는데 20년대 중반부터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2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프랑스의 자본들이 해외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해서 이 프랑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1925년 초에는 90프랑,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20프랑이었었는데 이 정정 불안이 결국은 25년 초에는 90프랑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환율이. 프랑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죠. 이게 이제 한때 이제 이게 243프랑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6년에 그러니까 불과 1년 반 만에 환율이 2.5배나 폭등을 해요. 그럴수록 이제 프랑스의 자본들은 해외로 이탈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도 마찬가지고 환차손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환율이 폭등하니까 프랑스 제조업체들 그리고 프랑스의 생활비 등 이런 것들이 저렴해지면서 프랑스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한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가장 돈 버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프랑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프랑스 수출품의 또 내수품의 이제 가격이 국제 가격으로는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이 올라가요.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제 수지 흑자가 거대해지고 외환보유고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이제 해외의 소득이 국내에 막 들어오니까 수출이 잘 되면서 수출 돈이 이제 국내에 풀리니까 경기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1930년대, 그러니까 29년도에 발발한 미국
북발 대공황이 이게 이제 31년도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데 31년도 말, 33년도가 제 최악이죠. 33년도 말에 미국의 실업률이 약 38%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랬는데 저건 어떻든 간에 대공황이 정점에 달했다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은행들이 막 파산 사태를 일어나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게 1930년대 상반기에서 1931년까지라고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하강을 했었는데 이때도 프랑스는 좋았다. 프랑과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호조를 보이니까 당연히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재정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경제가 이 20년대 중반부터서 30년대 초반까지 초호황을 기록하니까 재정 수지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재정 잉여금이 당시에는 그 재정 균형이라는 게 재정 정책 당국에 일종의 사명처럼 돼 있어서 재정 기출을 억제를 하고 있어놔서 이 잉여금이 1926년에는 무려 170억 프랑에 이르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세계 대공황을 비교적 이제 잘 견디고 있었어요. 프랑스 외환보유고도 1927년도에 중반에 벌써 1억 6천만 파운드가 넘어가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8년도 5월에는 이제 이게 외환보유고가 15억 달러 가까이까지 늘어나요. 이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결국은 이제 1930년대 말에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 전 국토가 이렇게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부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아요. 경제가 잘 나가면서 국제수지 흑자가 쌓이고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의 가치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우리나라 지금과 똑같이 그러니까 수출로 벌어들인 그러니까 외환을 이제 영국으로 계속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수지는 흑자고 프랑 가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국제수지 흑자가 워낙 크고 외환보유고가 워낙 크니까 이게 이제 프랑 가치가 계속 상승해서 불과 1년 만에 30% 40%씩 이렇게 프랑 가치가 올라가니까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프랑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수출 수입 모두 다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1931년도에는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프랑의 가치가 40%가 한꺼번에 상승하기도 해요. 이런 프랑 가치의 고평가 행진이 1931년부터 36년까지 5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역전이 되는 거죠. 프랑의 과대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프랑의 과대평가가 나니까 수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난이 찾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난이 찾아오니까 이제 인민전선이 형성이 돼서 사회주의당하고 공산당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인민전선을 형성해서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한 짓이 이제 평균 임금을 12% 인상하고 유급휴가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매물가, 소매물가가 이제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유출이 막 물결을 이루고 경제는 더 악화되기 시작하죠. 결국은 정권이 또 20년대 초처럼 수시로 무너지고 또 다시 들어서 무너지고 다시 들어서고 하면서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을 눈여겨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경제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주마 간상격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중간 단계까지 보면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급상승했다가 환율 방어를 하면서 점점 내려왔는데 지금 프랑스가 안 좋아진 시기가 이제 환율이 급하게 떨어졌던 30년대 그리고 수출이 이제 악화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불안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환율이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프랑스 같은 이제 경우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출입으로 이렇게 국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소장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수지가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그 원래 자본수지라는 거는 자유롭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경상수지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실어내야 하는 그 일도 벌어지잖아요. 뭐 공장 유지해야 되고 직원들 유지해야 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보다는 자본수지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경상수지 변하는 것보다 자본수지가 훨씬 더 빠르게 더 빨리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환율이 만약에 급락을 하면은 수출이 관련된 경상수지가 먼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민감성과 속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감성이 당연히 그렇죠. 경상수지가 먼저인데 경제난이 찾아오게 되면 자본수지들이 막 급속하게 빠져나가요. 환율이 그렇게 급속하게 안 떨어지고 경제난이 먼저 오면 자본수지가 먼저 움직이니까 안 그래요. 그 환율이 급락하든지 아니면 경제가 성장이 굉장히 낮게 되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생기냐에 따라서 상식은 좀 그럼요. 일본이 그 환율이 94엔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경제난이 심각해졌잖아요. 네. 더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그 일본에 투자한 게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조차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94엔까지 떨어졌던 게 한때 120엔까지 올라가요. 뭐 120엔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니까 일본 그 엔화가 훨씬 더 그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본 엔화를 특히 중국이 많이 사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한 80엔 정도 하나? 네, 78조. 80원 가까이, 80엔 가까이 된다. 80엔 그러니까 80엔 정도 된다. 70 한 8엔 정도 하다가 80점 몇? 뭐 74엔까지 떨어졌었지 한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가 어디로 갈 것이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경제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 경제 원리들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최근 중국이 그 전기비 성장률은 걔네들이 그 전기비 성장률 발표하대요. 그걸로 보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지? 예, 진짜. 그러니까 전기비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을 하잖아. 그 하강이라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진이 나타나는 건 뒤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부진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 하강했던 게 경기 부진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기비 성장률을 보면 중국이 지금 살아나고 상승하고 있거든요. 3분기째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주식은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네.
그거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중국의 그 여유 자금들이 결정타를 먼 게 뭐냐면 부동산이야, 부동산. 특히 이제 그 대도시의 그 신흥 개발지들, 이게 지금 거기에 잠긴 돈이 그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잖아. 그게 못 가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풀리기 전에는 주식 시장이 쉽게 이렇게 살아나기 힘들어. 근데 중국이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직전에 와 있거든.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돈들이 오면 이전처럼 또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그렇지. 지금 뭐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면역이 덜 돼 있어.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꼭 겪어야 이렇게 그 경험의 축적이 안정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들한테 불무섭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가서 만지려고 하니까. 이제 한 서너 번 만지면 절대 불 옆에 안 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건 경험에 의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좀, 뭐랄까, 인프라 비슷한 거지. 문화적인 인프라적인. 지금 만약에 부동산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이 워낙 크게 당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돈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돈만 가지 않고 딱 중단이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그럼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먼저 몰리는 곳은 이제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도 지금 국내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물가 불안이 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벌써 좀 심각해졌었는데, 그래서 외환 보유고로 쌓은 게 통화 증발로 나타났고, 통화 증발이 결국 물가 불안을 일으켰다. 이런 반성하에서 중국이 지금 외화를 유출을 시키도록 이걸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세계의 각 분야에 좀 유망하거나 이 어떤 브랜드를 갖추거나 하는 것 쪽은, 엊그제는 그거 나오대. 세계는 지금이라는 TV 프로에서 중국이 와이너리들, 그러니까 포도주 제조하는 프랑스 유명 업체들 인수하는 문제가 쭉 다뤄지던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에 있는 명품 구두니 가방이니 의류니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인수하고 있고, 브랜드만 인수해서 공장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기네들 중국 노동자를 데려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매장들 이것도 인수하고 있고, 갤러리도 인수하고 있고, 뭐 이런 소위 말해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품질 고가의 이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 파워를 구축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그런 걸 사들이는데 지금 현황이 돼 있거든. 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뭐 각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그런데 유명한 것들이 막 중국에 팔려가니까, 영국에 영원히 팔렸다, 프랑스에 영원히 팔렸다, 이탈리아에 영원히 팔렸다, 스페인에 영원히 팔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각국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향후 이제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가 보여줄 거라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가치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같이 이제 그 가치들이 같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했던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은 강하게 받고 있고, 이건 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내
통화 증발, 그 물가 불안 그 요인 때문에 스스로 이제 위안화를 평가 절상을 해가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일본형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안화가 예를 들어서 평가 절상이 된다. 그러면 19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그 일본 기업들이 해외 그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봤던 손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싶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경기 후퇴가 와서 그런 매물들이 아주 싸게 나왔었는데 그걸 인수했는데 90년대 중반쯤 이제 다시 일본 기업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내놨는데 평균적으로 30%에서 40%의 손실을 봤다고. 록펠러 빌딩도 그 이상 손해보고 다시 매각했어야 했고, 영화사들 지금 거의 다 내놨고, 또, 뭐, 자관 그 미국의 영혼이 팔렸다는 그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이 다 대사하면서 그 일본이 큰 손실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엔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현지 평가액은 높아졌는데 일본이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 환차손이 너무 워낙 커서 그 한때 이 120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80년대 말에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220엔까지인가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94엔까지 떨어지니까 환차손이 60% 이상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60% 이상 오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환차손 때문에 큰 손실을 일본 기업들이 봤는데 지금 위안화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결사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막으려고 그러겠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수축을 이루고 있어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되면 그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요. 이제 그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부분 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위안화 평가 절상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수출업체들이 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 뭐 도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공들이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농민공들이 지금 주민증을 못 가지고 있어요. 광저우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천진도 그렇고 칭다오인가 거기도 그렇고 대부분 주민증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월급을 그러니까 고용이 안 돼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복지 시스템에 보호를 받는데 주민증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그 원주민하고 주민증 없는 그러니까 농민공처럼 필요해서 이렇게 눈 감아주는 외지인들 이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심하게는 5배 나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다가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하면 10배까지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제일 심각하게 얘기할 게 어떤 의미에서는 식량인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 여행을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형이 완전히 노령화되어 있는 그 지형이에요. 그래서 천정천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산이 완만한데 중국은 신대륙이에요. 왜 신대륙이냐? 중국은 그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하고 그 이남이 대륙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남쪽 대륙이 가서 위로 가서 치받치면서 거기가 융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강 밑에 지역은 대부분 다 아주 험악한 산간지대 그 사이사이에 농경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그쪽은 이제 그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까지 경작이 가능해요. 뭐 사천성 같은데 내가 이전번에 얘기했지만 거기가 뭐 그 계란, 닭고기 이게 뭐 거의 막 20% 가까이 중국에 공급하고 있고 채소도 그 정도 공급하고 있고 거기 이제 그런데 가서 보시면
평야라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경작을 해서 거기는 저 관계가 필요 없어요. 계속 1년 내내 그러니까 건기라고 그래도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30일이 잘 안 될 거예요. 한 60일도 안 될 거예요. 30일은 좀 뭐하고 60일이 안 돼요. 그럼 뭐 나머지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거의 안개라도 내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도 경작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장차 지금 중국의 소득 격차가 어떤 사람들은 대도시 지역도 이제 지금 한 9배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배가 넘는다고 100배도 넘을 거야 아마. 지금 뭐 2,000불, 3,000불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데 100불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천성이 특히 이제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소득이 한 3,000달러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천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옆에 히말라야 산맥도 있고 막 그래갖고 티베트 고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그 지형이 그 좀 아주 험악해요. 근데 그런 이제 바로 눈앞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성도 소재지를 가면 잘 살고 자기 이제 산간지 이방에 있으면 못 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전부 다 그 노부모들한테 맡기고 다 이렇게 도시로 나가 있어요. 이제 상해나 뭐 광저우나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거기는 주민증이 없으니까 또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도시에 가서 막노동도 하고 이제 별 일들 다 하는데 지금 그 가서 보시면 진짜 눈부셔요. 막 1년 만에 막 건물들이 막 새로 막 올라서고 우리나라 이거 저 강남보다 훨씬 더 뭐 삐까뻔쩍한 그런 그 도로들이 막 생겨나고 가로들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빌딩들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구경해볼 거리가 있어요. 난 정치적인 불안은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중국이 변신을 참 잘해요. 그리고 경제 정책이 중국은 그 철저한 반성 위에 이렇게 그 집행이 돼요. 그 93년도냐 94년도냐 중국이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적자가 커져갖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외환위기 근처에 가요. 그 다음부터는 국제수지를 거의 흑자로 유지해요.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국제수지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서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외자 유치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이제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국제수지 흑자가 지금은 전 세계 그 흑자 규모보다 더 클걸요? 지금 한 해 흑자가. 일본이 한 2천억 달러 이 흑자 내던 게 이거 했는데 일본은 뭐 중국은 뭐 8천억 달러씩 뭐 흑자를 내는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반성이 기반을 해 있고 그리고 중국 애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중국의 국영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탁 성장 가도에 올라서는데 은행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개판이에요. 옛날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관치금융으로 국영기업에 계속 대출해주고 뭐 인민들이 저축해놓은 돈을 계속 국영기업에다 쏟아부었으니까 국영기업들 이제 개방되면서 그 외국 제품들 막 들어오고 민간 기업들 막 일어서면서 이제 비슷한 제품들 막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영기업들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그 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눈앞에 이제 닥치니까 국영기업들 그 도산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얻어다가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딱 좀 붙이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93년부터 줄기차게 국제수지 흑자고 줄기차게 이제 막 9%, 8%, 10% 이렇게 성장률을 하니까 계속 자본 축적이 되잖아요. 쌓인 돈이 어디로 가요? 투자에도 가지만은 그게 이제 주택 수요로 또 주식시장 수요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죠. 막 그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상장만 하면 그 상장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제 막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떼돈을 벌 수 있었어요. 거기 그때마다 이제 국영기업체를 하나씩 막 끼워 넣은 거지. 중국은 이제 그 국영기업체를 그런 식으로 알맹이는 엉망진창인데 이거 뭐 국내 제1의 뭐 철강 회사 국영기업체를 이제 그 상장시킨다. 이게 뭐 지금 100원인데 앞으로 10,000원 갈 것이다. 막 이틀 사흘을 뭐 회사가 안 나가고 이틀 사흘을 그 번호표 받으려고 막 줄 서서 사고 막 그랬다고 당시에. 그렇게 끌어올렸다가 뭐 6,000포인트인가 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2,000포인트 밑으로 빠져버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국영기업체는 싹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관리인 몇 명만 놔두고 뭐 3,000명, 4,000명 되는 회사 관리인들 10명도 안 되게 다 정리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농민공처럼 그런 이제 취업 알선 미명하에 막 강제 할당하고 외국계 기업들한테 노동자로 들어가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정리하면 금융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고. 정부, 금융기관이잖아요. 네. 그 일반인 투자자들이 증자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정부와 금융기관에 쌓이잖아요. 그거 갖고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럼 대출해준 거에서 나는 손실은? 대출해준 거 손실을 정부가 그걸 전부 다 감당을 해줬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영기업이라는 건 100%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적자금이라는 미명하에 금융기관에다 막 집어넣으면서 다 부실 털어줬어요. 우리나라한테 배운 수법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금융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부 다 알맹이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은행 이거는 2번이나 감자를 했는데 100%가 아니라 공적자금 집어넣어놓고 감자를 해갖고 공적자금까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은 전부 다 망해버린 거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100% 정부 지분회사가 된 거죠. 두 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이제 뭐 새로운 투자은행들 이런 데가 이제 주주가 된 거죠.